이은혜라고 합니다. 네. NC를 위한 포럼에서 하는 이 정치학교를 오면은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꼭 창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 통섭적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페이지 넘겨가면서 시작하면 될까요? 다 오셨나요? 여기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됐어요. 저희는 저 지난주까지 한 15일간 유럽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스페인에서 세계 사회적 경제 포럼이라고 서울에서 제안자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한 84개국에서 1,700명 정도가 자기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당신들 자발적으로 오셔서 지금 이런 양극화된 지구의 여러 나라 안의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좀 더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가운데 사회적 경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참 나누다 왔습니다. 장소는 빌바오였어요. 구겐하임 미술관 때문에 아마 빌바오에 배낭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나중에 가시면 구겐하임 미술관만 찍고, 보통은 빌바오가 여기 관광도시가 아니야, 그래서 바르셀로나처럼 오래 체류하지 않고 그냥 찍고 바로 와버리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스로 한 40분만 가면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 세계적인 노동자 협동조합 연맹체 몬드라곤 시가 거기에 있어요. 빌바오시 옆에 있어서. 그래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뭐 발전상, 그리고 정말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이 60년 전에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어떻게 이런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아직도 그 협동의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저 그거보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들여온 게 아마 한 개발이 시작된 건 90년대고 한 뭐 20년 안 되는 이런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미술관과 생태, 공원, 뭐 도시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원래 빌바오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철강이라든지 많은 유럽의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그렇듯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현대차 정지용 회장님이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막 조선업 수주해 왔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대부분 저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일감을 우리 아시아가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 80, 90년대에 막 경제 부흥을 하고, 지금 다 군산이니 거제니 포항이니 막 울산이니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가져왔던 일거리, 일자리 또는 지역의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큰 기업들의 어떤 성과들이 이제 다시 더 싼 지대, 더 싼 임금을 찾아서 이제 중국으로, 인도로 또 넘어가요. 몇십 년 주기로. 그리고 넘어가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를 테고.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날 저도 이제 세션에서 잠깐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빌바오에서 어떻게 보면 쟁취해온 우리 아시아의 일자리가 이제 다시 아시아 안에서 더 저개발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딱 가르는, 저는 제일 또 큰 특징 하나가, 시장 경제는 높은 수익이라는 것이 자기 목적이다 보니까 세상을 떠도는 일자리 또는 기업의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과 자원을 이용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부가 만들어진다는, 그걸 재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머무는 일자리 또는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경제, 이렇게 시장 경제랑 크게 좀 비교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제가
국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치킨 손잡고 다 오셨잖아요. 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사실은 특히 지방의 내수가 죽어버린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과연 사회적 경제가 그런 데까지 해낼 수 있겠냐, 취약층 몇 명의 노동통합을 뛰어넘어서 이런 도전과제를 저는 갖고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시작해 가자라는 차원으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카톨릭을 베이스로 이 포럼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홍보물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저희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는데 수녀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설명회에. 그래서 내가 서강대 MBA를 다니고 있어요. 수녀님이 게다가 그러면서 나 사회적 기업 할 건데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나타났는데 그 수녀님이 만든 사회적 기업 유케이코는 많이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여기 수도에서는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 이런 걸 누리려면 노동할 수 있는 것, 직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동료가 생기고 내 소득으로 내가 하나의 가구를 일구면서 살 수 있는 자립적인 삶, 그걸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종교적 기반의 시설들 또는 복지시설들이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직업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제빵도 시키고 이제 장애인이 익숙해질 수 있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쉼터 또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이제 취업을 시켜놔도 친구들이 2, 3개월이면 다 돌아오더라. 그냥 일반 청년들도 제빵이라는 일이 새벽 4시에 나가서 보통 이렇게 막 빵반죽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오래 장기 근속하지 못하는데 이 정신지체 장애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은 더 빨리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하더라. 직업훈련으로는 안 돼. 이거 우리 만족이었어.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저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식이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이 수녀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복지, 신앙 이런 베이스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래서 이제 MBA도 도전했는데 거기서 너무 큰 기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장애인들이 이루는 작은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이러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받으시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고 처음에는 유기농 과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쯤 무슨 계란파동 같은 게 그때 한번 나서 믿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또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에 장애인이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구걸하듯이 이걸 물건 팔지 말자. 어떻게 하면 내가 흔히 말하는 품질 경쟁력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안전한 먹거리 라는 걸로 그러면 가자. 계란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유도 밀가루도 뭐 이러면서 우리 농산물 또는 안전한 먹거리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녀님들, 스님, 뭐 이런 의회 분들도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례인데 영국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근에 막 부동산 너무 가격을 정부에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안 잡혀서 굉장히 다 곤욕을 치르고 있죠. 여하튼 우리는 부자가 아파트에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유럽 같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여기는 런던에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막 흑인도 많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막 경제가 위태롭다 그러면 주로 이 동네 청년들이 가스통 막 터뜨리면서 시위도 하고 뭐 이러는 동네예요.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성공회 교회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민자가 모여든다라는 거는 이 동네에 성공회 신자는 없어지고 그렇죠? 이슬람교, 화교, 막 불교 이런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 본부에서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지. 이 동네에 있던 성당을 폐쇄해야 되겠다. 이거 운영비 낭비네. 그래서 한 신부님을 보냅니다. 네. 그 신부님이 가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시험들도 굉장히 높고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직업훈련 기관에 가서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딴다든지 영국 내에서 원래 성장한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이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량적인 이런 수치들만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말고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한 집 한 집 대면 방문을 하면서 한번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딱 튼 건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집집이 이제 똑똑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막 뭐에 행복한지, 영국 오니까 뭐가 힘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쭉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내 종교 왜 그렇게 외롭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서 불교 신자들도 다 교회 가서 한 번씩 모이잖아요. 한인회에 그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우리 힘으로 막 기부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종교 본부에다가 과단성 있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성공의 성당을 열죠. 뭐 무슨 어떤 요일은 또는 어떤 시간대에는 이슬람 교도들도 와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걸 확 엽시다. 그 다음에 가가오 방문하다 보니까 다 가구든 뭐든 굉장히 다 열악한데 사람들이 영국은 왜 이렇게 원예하고 이런 게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속에 또 들어와서 그런지 자기 고향에서 갖고 뭐 상추를 심는다라든지 그쵸?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걸 상징하는 꽃, 작은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테라스에 요만큼씩 가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막 의미도 듣고 이러니까 굉장한 애정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돌아와서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성당을 지역사회의 진짜 커뮤니티 거점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이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내 집 그 몇 평짜리가 아닌 그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자. 그래서 이제 성당을 종교시설로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부속 건물을 열어서 누구부터 만나가지고 특히 이분들이 다 자립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큰데 뭐부터 시작할까 하면서 집집이 돌아다녀 보면서 이 사람 인상 깊었던 자기 고향의 식물들을 가꾸던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예 사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우선 내 집 거부터 가꾸시다 이러면서 쫙 내니까 엄마들이 주로 반응해요.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원예사업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원예사업단이 잘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그냥 꽃만 가꾸고 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빈 터가 나오면 그걸 소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설계하고 그 부지를 관리하는 또는 지역에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도 많이 모여있길래 작업장을 열어줄 테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목공도 배우고 석공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좀 같이 만들어주세요. 나도 당신한테 임대료 안 받는 대신 예술가도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교육비 이런 거 책정하지 말면서 우리 한번 이 공간을 운영해봐요 라고 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배운 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목공사업단도 만들고 청년들은 또 컴퓨터 활용해서 홍보사업단도 만들고 해서 이 동네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돌아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초기 사회적 기업을 했던 어떤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식생활이 안 맞아요. 그죠?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막 정크푸드 중심으로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싼값에. 그러다 보니까 채식을 중심으로 농경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금방 비만이라든가 뭐 당뇨, 고혈압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집단적으로 이민자들이 갖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사회적 기업의 멤버 중에 하나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저녁에 아이들 돌봐주고 막 이러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가난한 지역까지 더 촘촘히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맨날 민원도 넣고 막 이랬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동네에서 결단을 내려서 만든 게 뭐냐면 빈 공간 하나를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처럼 시민들이 약간 필요로 하는 그 과목이 뭐냐 해서 뭐 산부인과, 치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병원들을 입주를 시키는데 사실은 이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종교 기반과 주민들이 그 병원을 뭐 건립할 정도의 비용이 있겠어요. 그 의사들을 자기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새로운 혁신적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종합병원이라는 게 꼭 그 하나의 법인이 모든 과목을 다 고용해가지고 거느려야 종합병원인가? 모여있으면 종합병원이지? 그래서 이제 런던 넓게 막 광고를 합니다. 우리 이 동네에 치과 개업이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임대료 저렴하게 들어와서 주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주치의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이래서 막 여러 과목들이 모여드는 병원이 만들어져요. 이 병원을 만들 때 영리 그 개업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병원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저지하고 막 방해했다고 합니다. 너네가 그런 식으로 공익성 운운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들 전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너무 많은 여기서 수익을 취하는 사람처럼 평가받는 과정을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전문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압력도 있었지만 여하튼 이렇게 동안에 이제 그 병원들의 어떤 집합체가 나중에 영국 안에서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확산되는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리고 제가 네팔 사례도 나오네요. 또 네팔에는 우리 뭐 여행도 많이 가고 공정여행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 뭐 아름다운 커피니 아니면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이런 식으로 공정구역으로 커피나 아니면 면화, 옷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생산자들이 좀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그래도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무역이라는 형태로 이제 더 이상 자선이라는 형태로 그쪽에다 자원을 주는 거는 굉장히 제3세계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형태로 서로 평등한 거래 관계를 만들고 자기 책임져보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공정무역, 뭐 공정여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네팔이 그런 나라지만 그 나라에 쓰리 시스터즈라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네팔 워낙 가난한 나라고 성차별도 엄청 심해요. 그리고 인도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신분제라는 것이 여전히 막 유효하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여성과 아동은 굉장히 한 가족 내에서 남성으로부터도 사실은 많은 학대나 뭐 차별 또는 팔리기도 해요. 인신매매라는 게 꼭 이렇게 유괴당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이 자기 아이들 교육시키거나 생활 책임질 형편이 안 되면 또 이제 노동력으로 그냥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아동노동 이런 데에서 많이 고생을 하는데 네팔의 세 자매가 쓰리 시스터즈라는 이름을 쓴 거는 세 자매가 중산층 가정에서 자기는 대학 교육도 받고 막 미국 유학도 그 중에 하나는 갔다 오고 이래서 야 우리는 야 엘리트 여성으로서 뭐 사업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분들이 그 물론 히말라야 그 등반대들이 들어가는 곳에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분들도 수익 사업 그리고 뜨는 관광 사업에 잘 편승하는 틈새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이제 관광객으로 왔던 선진국 여성분들이 왔다가 네팔의 남성 가이드로부터 사실 약간의 성희롱을 당하게 되고 사실 이 히말라야의 뭐 밑에 부분이지만 그런데 산을 오가는 데 있어서 자기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는 가이드로부터 오히려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받게 되면서 막 이 소비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항의를 했겠어요. 이런 가이드를 어디서 소개를 해주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근데 이제 말미에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내가 화가 나니까 그냥 우리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산은 너무 좋다. 이 동네는 너무 좋으니까 여성 가이드를 좀 소개를 해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여행을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숙박업체를 운영하던 세 자매가 동네를 싹싹 털어봐요. 여성 가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포토인 거예요. 신분, 성차별 사회에서 가장 저급하고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옷만 가지면 되는 그 노동 안에 여성들이 그래서 앞에 보시는 대로 막 바구니 이런 거를 이렇게 쥐고서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옮기고 이런 일을 하지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들에게 훈련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이게 틈새다. 그래서 여성 가이드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막 교육을 시키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 숙박업소에서 너무 많은 여성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 보니 성매매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막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머리가 딱 깨지는 듯한 어떤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제 조사를 다 마치다 보니까 아, 뭐 그건 아니고 여성들이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런 사실 정보를 주면 안 되겠으나 누가 제보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딱 준 게 그 교육생 중에 한 사람 남편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정말 망난이었어요. 네, 술 먹고 뭐 부인이 벌어오는 돈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벌어오는 돈으로 그날 연명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벽보 하나를 뜯어오시지만 여보 나 전문 가이드가 될래. 내가 그게 되면 지금보다 몇 배로 벌 수 있고 애들이랑 당신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이거 교육받는 그 몇 달만 당신이 좀 생활을 책임져줘. 건방지게 여자가 전문가가 되겠다고 매일매일 나의 생활을 수발들던 그 여자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저런 여자들한테 저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선의로 뭘 하는 기업가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괘씸한 건방져진 우리 그 마누라 뭐 이러면서 사실은 경찰에 이제 성매매가 의심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보하고 방해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제보자와 그 아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중산층이었다라는 게 뭔지 내가 그렇게 많이 누렸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최소한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들이 다 딸들이지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성장에 대해서 엄청 지지적이었다. 그래서 뭐든 해보자. 여자가 시집가서 좋은 남편 만나고가 좋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같이 뭉쳐서 해봐. 이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지지, 격려 이런 거가 도대체 이 사람은 가난한 여성으로 태어나 가장 지지받아야 될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방해를 당하고 이게 빈곤한 여성의 삶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분을 이제 막 이제 흔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단지 내가 틈새 시장에 끼어드는 그런 관광 사업자가 아니라 뭔가 우리 이 일을 같이 해낼 이제 이 숙박업소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삶 또는 우리 가이드 사업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런 빈곤한 여성들의 삶과 꿈, 고민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기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정무역도 알게 돼서 수익이 들어오면 적정 임금이라는 걸 잘 보장하자. 그 다음에 수익의 얼마는 이런 기회를 더 찾고 싶은 여성들을 계속 무료로 훈련시켜서 그런 전문 가이드를 육성하는 사업도 하자. 이왕이면 관광 코스를 내 그런 비싼 호텔, 국제적인 닥적 기업이 들어와서 수익을 쫙쫙 뺏어 나가는 그런 데에다가 손님을 재우거나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가이드하는 코스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뭐 물건을 사는 이런 공간 하나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 그런 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그런 코스를 짜서 가보자 라고 했더니 그런 코스 안에 이렇게 막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다 엄마들이고 이랬던 여성 아이들이 보면서 연말 이제 총회를 통해서 결산을 하게 되니까 기업에서만 수익을 그렇게 내놓지 말고 우리들도 우리가 벌은 이익의 얼마를 가지고 그렇게 인신매매처럼 또는 부모로부터 팔려온 아이들을 구출하는 부분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나씩 구해내고 아이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부모를 또는 어떤 이제 보호자를 찾아주는 뭐 이런 사업을 같이 해나가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대전역에 있는 우리 성심당 사례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성심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경영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기업에 큰 화제가 나고 그러면서 경영자들이 완전히 낙담하면서 아 이제 빚만 나면 이거 그만둬버려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노동자들 저분들을 또 어디로 보내야 되나 할 때 오히려 노동자들이 위기가 오니까 아 내가 여기에 일원이었구나 내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 딱 정해진 어떤 그 롤이 아니라 그 이상행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 시기에 오히려 막 손을 걷어붙여서 경영자를 막 격려하고 이럴 때 힘내서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 지치면 되냐 응? 이런 역할을 했다는데 그러면서 관계의 질이 딱 변하는 어떤 변곡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뭐 사회적 경제를 창업하거나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보면 조직 생활은 다 똑같아요. 가족도 마찬가지로 가족도 하나의 조직인데 친구 관계도 그렇고 관계의 어떤 것들이 계속 왜곡되어 왔을 때 그 프레임 속에 계속 매달려서 서로 같은 프레임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안 풀리지만 누구 하나 거기서 탁 나가는 순간 사실 그 문제가 갑자기 객관화되거나 새로운 해법, 서로의 중재론 같은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운영할 때 호혜적으로 생각해라.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난 경영자고 넌 노동자지만 난 생산자고 넌 소비자지만 서로의 입장 갖고 생각해보고 사실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딱 찾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노사 갈등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기존의 노동시장 안에서의 구조 또는 시장경제 안에서의 구조를 확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딱 찾아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실질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안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뭐 마을개혁,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활개혁, 소셜벤처 또는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NPO라고 부르는 그런 연합체, 결사체 조직도 다 사회적 경제의 큰 개념으로 넣고 있잖아요. 가장 다른 거는 저는 호혜성이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협이에요. 네, 먹거리, 안전 먹거리를 이제 유통시키는. 그래서 4대 생협이 유명하고 생협당 막 이제 5천억 이상 이렇게 연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 생협이 확 큰 시기가 옛날에 배추 값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마트에서 막 배추값이 17,000원, 2만원 갈 때 사실은 이 생협은 작은 소농을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때그때 이 춤추는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구매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 적정한 농산물 구매 가격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안에 땅값, 인건비, 종자값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는 적정 임금 체계를 만들고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상호 사전에 합의하고 이왕이면 선계약 제도를 통해서 그의 이게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춤을 추더라도 약속한 그 가격을 계속 지불해주는 이 제도를 이제 쭉 90년대부터 이제 써온 건데 한국의 생협들이 배추값이 금값일 때 이제 이 부분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배추를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마음을
바뀌는 순간. 근데 이제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되냐? 농민들이 사실은 농민들도 한탕주의로 나가면 유혹을 엄청 받습니다. 이게 중간 물류업자들이 반대기로 넘기세요. 지금 배추가 얼마인데 지금 이 유기농 배추를 생협에다가 1,500원에 왜 납품을 합니까? 이 농민이 미쳤구만. 막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 농민들이 유혹도 많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이 신용을 깨고 내 유혹, 내 이 사실은 이기성의 기초에서 그래 여기다가 뭐 5,000원에 배추를 넘긴다 그러자 내년이면 분명히 너도 나도 배추 농사 지어요. 그렇죠? 우리 한 번 올라가면 한 2년 완전히 똑같이잖아요. 농산물이. 그럴 때 그러면 그때 생협이 다시 1,500원에 구매해 주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로 소비자는 어차피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먹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양보해 온 거예요. 소농이 이걸 계속 납품하려면 1,500원, 1,700원 이런 적정 가격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주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저쪽도 신용에 기초해서 꾸준히 생산하고 나에게 공급을 해준다. 소비자가 그걸 지켜왔는데 내가 지금 그걸 위반해버리면 사실은 신뢰에 기초한 또는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라는 걸 깨지는 거죠. 사회적 경제 안에 본질적으로 이런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 또는 어떤 경제 규칙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부가 아무리 인증을 했건 뭘 했건 간에 가짜예요. 안타깝게도 저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꽤 오래 일을 했어요. 30년 가까이. 제가 직접 조직도 만들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해왔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뭐 한 17,000개 되고 서울에만도 4,3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또 상당수는 본질적인 이 호혜성의 부분에서 계속 그냥 과제로서 주어진 상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그냥 수를 불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어떤 이 가치의 적용 확대를 만들고 또는 그런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은행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용의 기초에서 우리 대출해준다 라고 했던 이 유누스 총재가 그 노벨상 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꼭 돈 때문에만 사람들이 살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어서 거기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축에는 세상은 그런 이타성의 기초에서 서로 공생하려고 하는 어떤 규칙이 작용을 한 거고 지금 지구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거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삶, 뭐 이런 그걸 위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르자. 나 역시 편한 교수로서의 삶, 경제학과 교수로서 있었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경제학 이론이 방글라데시의 빈곤의 문제, 정치 부패의 문제, 뭐 성차별, 신분차별의 문제 그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더라.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훈련시켜내니까 좋은 기업 또는 이제 관료가 돼서 그런 어떤 잘못된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실 쓰일 수밖에 없는 되게 무력감 같은 것도 제자들이 와서 되게 많이 호소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실험도 이제 시작을 한 거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 세대는 사실 과거보다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또는 선생님들 때보다 이 경제, 정치 뭐 상황들이 훨씬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 이렇게 불리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참 학점 안 좋고 그냥 맨날 막걸리집에서 지내던 친구 또는 막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깜빵을 진짜 많이 드나들고 이랬지만
졸업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 1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이고 현대, 나중에는 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만 또 대우해서 모아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업을 키울 때 저런 도전적인 자기 목숨도 걸고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들의 태도가 필요해. 그래서 또 학생운동 출신들만 또 대거 막 김우중 회장님이 뽑았던 적까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안목이라기보다는 그 시절이 고도성장기라는 일단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우리들 세대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열의에 놓여 있더라도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시장 안에 필요한 굉장히 건강한 노동력이었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훨씬 저희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막 스펙 관리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꿈과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선배 세대들이 계속 열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대의 문제로 이제 남아서 뭐 청년 실업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또는 청년의 고용불안, 청년의 희망을 잃어버린 뭐 세대 뭐 이런 걸로 많이 불리우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축으로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랑 선긋게 하는 흐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워라밸 뭐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꼭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종신노동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은퇴자금 가지고서는 돈 쓸 줄도 모르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여가생활 취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선배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던가 부자인 삶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는 삶과 노동과 막 가족과 일과 이런 걸 어떻게 병행시킬 거냐 조화시킬 거냐 막 이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고민하고 막 이런 도전을 해요. 그리고 꼭 시장경제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삶이 아니어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살래 이래서 막 제3세계에 나가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개발 뭐 이런 데에서 봉사하면서 내 삶의 의미, 가치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래서 나를 찾는 과정 이런 거에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청년 문제에 계속 몰입해온 우리 연대 조한혜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이렇게 3M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치를 지향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좋아하고 균형하고 공감하고 그쵸? 서로를 환대하고 격려하고 이런 식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요즘 다 보면 소통 대통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펠로우십도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갈등의 문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문제를 누가 중재할 수 있냐. 누가 다른 사람이 막 틀어지고 있는 이 좁은 자기의 어떤 프레임, 이 사고방식을 확 깨는 과정을 만들고 서로 대화하게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리더를 필요로 하지 내 혼자 책상에서 계획을 잘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중재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는 여러분의 자기 삶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가치 지향성들이 아마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사회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보다는 더 개인 능력보다 그런 한 사회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십 또는 펠로우십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가 과연 이런 리더들이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에서 MBA를 한 이 친구들이 옷을 좋아했어요. 이제 남자 친구들인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를 가꾸고 표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면서 내가 패션 산업에 뭔가 뛰어들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졸업하면서 의기투합해서 동대문 시장도 막 조사하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요즘 자라니 그쵸? 뭐 이런 식의 패스트 패션 더 싼 가격에 임금을 주면서 빨리빨리 그냥 입고 버리는 옷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실은 패스트 패션이 이제 이 패션계를 크게 한
분야의 하나로 비중도를 높게 차지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해요. 동대문 시장에 혹시 이제 가출 청소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면 동대문 시장 화장실에 진짜 버려진 것들 많아요. 가출 청소년들이 나왔다가 뭐 세탁방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런 싸고 빨리빨리 파는 그런 옷들 그냥 입고 버리고 막 이러는 일들 많고, 유럽에서도 이번에 나가보니까 이 패스트 패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가치, 세대를 물려가는 가치 이런 것들을 흔들 정도로 너무 쓰고 버리는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 패스트 패션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지대가 싸고 임금이 싼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제 봉제 산업이 막 망해 나가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가죠.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네, 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무허가로 이런 공장 생산지 이전이 되니까 무허가로 막 3, 4층 증축했다가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마치 폼페이의 체험처럼 그 안에 봉제 노동하던 노동자들이 그대로 그냥 깔려서 사망하신 그런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고, 지금도 왜 우리 큰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노동하는 시간에 밖에 뭐 문을 잠갔대더라 아니래더라 막 법적 다툼을 하면서 공장에서 화재가 나거나 뭐 해서 이렇게 많이 사고를 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노동인권 이런 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이제 이 국제 자본의 이동들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이제 발견을 하면서 패스트 패션과는 다른 어떤 패션계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그닷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소재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폐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걸로 단체복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운동복 뭐 이런 데들이 집단적으로 구매의 어떤 규칙을 바꾸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작은 그 공장들, 공제 공장들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 청년 디자이너랑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사업이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가 이런 걸로 싹 들어오셨을 때 한 번씩 오류를 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봉제업을 살려서 뭐하지? 그건 어차피 사형산업인데 한국 안에서 저런 거 버틴다 그래서 얼마나 봉제업이 오래 가겠어. 사형산업은 빨리빨리 우리도 중국이나 이런 데로 내보내고 사실은 더 부가가치 높은 거에서 일해야지 라고 하세요.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뭐 100% 틀린 말이 이 세상에 꼭 있겠습니까? 사실 봉제 산업만 보면 이 봉제 산업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굉장한 버거움 이런, 왜냐면 단가를 계속 올려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산업이라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떤 하나로 딱 이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일본과 중국에서 젊은 여성분들 또는 이 중장년의 여성분들이 끊임없이 서울에 관광을 오는 이유가 뭘까요? 반은 아마 K-팝 스타나 윤사마 이런 것의 문화 때문이겠지만, 반은 사실 쇼핑 관광 오지 않나요? 쇼핑 관광 와서 어디 가나요? 동대문 주타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쟁여 사가는 거예요. 동대문 유통 상권의 60%를 일본의 50대 여성분들과 중국의 20, 40대 여성분들이 그 구매를 다 해요. 봉제 하나로 봤지만 사실은 서울로 가서는 봉제, 그 다음에 패션 유통업, 패션 디자인, 관광,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 내부에서 국내 생산 이런 방식들이 계속 봉제업이 돌아가 주지 않으면은 그 관광업도 끊길 테고 이런 것들이 다 끊어나갈 거예요. 산업 간에는 이렇게 서로 막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들이 봉제업을 살리는 이유도 국내 생산 시스템을 지켜나가 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제가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암울하지만 특히 이게 이제 세대를 거쳐서 어떤 한 세대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20대 청년들은 사실은 막 부채, 학자금 부채로 1,700만 원 막 이렇게 지면서 대학 졸업합니다. 취업 빨리 하고 싶은데 정규직 일자리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또 조기 퇴직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과거 몇 년 전에 막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막 폭등할 때 막차 타가지고 지금 그 융자 갚느라 사실은 하우스푸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과거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연금 드세요 라고 했던 게 2000년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세대 중에 국민연금으로 아들, 딸, 손자 사이에 도움 없이 내 노후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가족으로 보면 몇 세대에 걸쳐서 누가 이 문제를 좀 더 여유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지 못하는 이제 상황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해결할 거냐.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막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언론에서 인터뷰 해보니까 애들이 10억을 주면 나는 뭐 깜빵에도 갈 수 있다. 막 이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큰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이웃, 뭐 친척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죠. 그리고 별로 해법이 없네요. 뭐 이런 식의 사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들의 질, 관계망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경제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가 공동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사회가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회 비용도 되게 적게 든다. 왜냐면 우리 사회는 투명해 라고 하니까 계약서도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쵸? 그 북미나 이런 데 기본법 같은 거 보세요. 하나의 법률이 A4 용지를 한 페이지 반 정도만 돼요. 국민들 생활을 막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왜냐하면 투명하고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과 사회비용만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의심하고 이웃 간에도 막 이렇게 층간 소음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살해, 사건까지 막 일어날 정도로 이제 인간이 인간 막 증오하고 막 이런 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 더 곤란해지는 거는 이 사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성장을 실제로 또 방해하기도 하더라 라고 해서 공동체성 또는 무슨 신뢰, 사회적 자본 이런 말들이 경제 용어들하고 저 끝에 따로 노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이걸 높이는 게 실제로 사회통합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성장에도 유리하더라 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 어떡하니 라는 이제 얘기들이 또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대구나 전주에서도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수도권이 그동안 수도권으로 많은 부와 이런 인력, 자원들이 사실은 다 집중이 되면서 수탈적인, 파멸적인 기대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개념화하고 있죠. 농촌은 이제 공업화되는 도시에 대한 사실 인력을 대면서 이 저가 농산물을 대는 곳으로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지금 내수가 죽은 지방들은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이 도시로서의 지속성 아니면 지역의 지속성 자체가 사실은 위협받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전망치들이 막 나와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이렇게 인구 소멸을 거쳐서 하나의 지방들이 없어질 거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이 취해왔던 수도권 중심 또는 이제 뭐 이 대기업 중심, 뭐 수출 중심 이런 식의 발전 전략들을 가져가고 싶어도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이제 약간 성장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안에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세대는 19세에서 29세. 이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뭐 진로 때문에 올라오는 걸 제외하고는 서울의 중추 역할을 해줘야 되는 30, 40대가 계속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왜? 집값 때문에. 그렇죠? 집값을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추가 빠지면서 서울도 이제 도심공동화 이런 얘기들이 막 전망이 돼요. 앞으로 서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서울의 시민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렴하게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공유 시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사회주택을 많이 짓자. 사회주택 건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사회적 경제 많이 등장하자. 뭐 이런 이제 전략들로 막 이어지는 건데요. 여하튼 서울에서 지난 5, 6년간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해본 사회적 기업가라고 자기 자신은 기업가 출신이라고 자임하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뭐 저희 센터도 만들어지고 원래 그 전에 서울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기업이 한 뭐 5배 이상 늘어나고 매출도 꽤 성장을 하고 여성 대표, 여성 리더십의 등장도 꽤 많아지고 또 작은 협동조합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5,000원, 만원, 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출자한 돈을 우리가 수치로 모아보니까 막 1,600억 원이더라. 야 이거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사회적 은행을 운영해야 되나? 요즘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까지 이제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략을 확 뒤집어 본 거예요. 그 전에 주권 정부는 이런 기업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혜택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책임으로 만드세요. 그 대신 뭐 청년 창업이니 뭐 취약층 창업, 취업 이런 거를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좀 도울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약간의 사업비,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몇 년만 드릴게요. 라는 이제 정책을 취했다가 사실은 지난 6년 전 이제 충남도나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흐름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을 대기업 중심, 수도권 중심, 뭐 수출 중심, 그 다음에 중화학 중심 이렇게 막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청년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새로운 기업을 업력도 짧고 사실 자본력도 없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도 막 혼자서 기업 내부에서 발전하기에 여력이 안 되는 이런 새로운 경제 주체들이 성장하기에 사실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더라도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 또는 막 기술을 사실 어쩔 때는 뭐 뺏어가고 해서 법적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경제 질서 안에서 사실 이런 새로운 가치까지 지향하는 기업이 등장해서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건 사회적 경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청년 창업하기도 좋아요. 네, 자영업하기도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기업에게 우리 동네 기업에게 기회가 더 가는 방식의 어떤 규칙들이 막 생겨날 거로 그래서 그렇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개별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전략을 좀 배우게 하는 그런 정책을 씁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울의 25개 구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진짜로 조건이 다르거든요. 예, 세수, 이 수입 기준도 다르고요. 뭐 인구 이 구성도도 다르고 확실히 강북이 더 많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 구청으로 봐서는 수입은 작은데 복지비용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지공무원들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못 찾겠어요. 이런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구, 동 이렇게 더 지역의 문제로
이제 천착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 하는 이런 몇 가지의 큰 전략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얘기를 했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1950년대에 사실은 스페인 내전이 끝나고 진짜로 다 폐허가 된 우리 한국전쟁이 끝나고 흑백 사진들처럼 그런 동네에서 그 학교 제대로 못 다닌 청년들 몇 명 모여서 기술학교 훈련 받게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때 이제 막 재건기니까 집도 다시 짓고 그러다 보면 다 난방기는 사니까 아, 우리 난로를 만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사서 쓰겠다 이러면서 처음에 난로 만들어서 팔던 사실은 그런 기업인데 지금은 스페인에서 7위 가는 사실은 그룹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사 안에 150개 정도의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전기차 만드는 데서부터 구겐하임 미술관 지을 때 거기 들어갔던 건설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계공학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작은 협동조합의 복합체 그룹사로까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초반에 그 협동조합들이 이제 하나 생겨났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난로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디 철강을 들여와야 된다. 나무로부터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적지 않은 비용들이 원자재 값으로 나가니까 차라리 누가 이 동네에서 그런 우리한테 철강을 대주는 일을 아예 협동조합 방식으로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하고 우리 간에 거래를 합니다. 야, 양쪽의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한 30-40명 되니까 밥 먹는 것도 큰일이네. 이 동네에서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협동조합으로 식당 좀 운영해. 식당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이 월급 받아서 이제 따박따박 생활비를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 동네 슈퍼도 협동조합으로 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대학도 만들어내고 R&D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도 만들고 이러면서 업종도 다각화되고 동네 중소기업이 또는 소상공인이 아, 저 망해 나갔는데요. 저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그룹에 편입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막 기술을 가졌던 중소기업 중에 사실은 국제경쟁력에서 막 힘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부도내고 말 것이냐, 응? 이 노동자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방법 만들 것 이런 데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발전한 도시들의 특성을 보니까 다들 어떤 것들을 공유제로 가지더라. 사람을 같이 키우고 기술 개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같이 만들어내고 시장 같이 개척해내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우리 기업이 이용해야 되는 사무실을 그냥 공유 사무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기계를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마케팅 부서 아니면 재무관리 부서 이런 부분을 작은 창업체들이 각자 다 고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용 공유제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유제를 늘리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런 공간들, 빈 공간들, 공공의 유휴 건물이나 부지가 있으면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또는 뭐 기술래 이렇게 만들어서 모일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각 협력 또는 이제 문화 사업 하는 친구들하고 IT 하는 친구들이 만나서 뭐 새로운 걸 막 도전을 해보고 복지하던 사람들하고 또 IT 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뭐 의족,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더 공급형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그 과정에서 원자재를 어떻게 구매하고 이런 원칙도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실제 그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도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하는 정책을 쓰자라고 했더니 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 뉴타운이 처음에 이명박 시장이 계실 때 이제 개발이 되고 초기에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공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파트를 1억씩 깎아줄 테니 하면서 아파트 떨이도 막 했었던 동네예요.
그렇게 이제 된 상태라서 빈집, 빈방 같은 것들이 꽤 많은데 또 역으로 서대문, 신촌, 뭐 마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 중에는 이 하숙비 뭐 이런 부담 때문에 막 고시원에서 되게 열악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3호선, 6호선이 이렇게 도니까 마포, 신촌 뭐 이런 친구들을 조금 여기에 주거지처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의 건설 뭐 이런 쪽으로 막 일하던 사회적 기업들이 아예 빈집, 빈방 조사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좀 한 시중가의 70% 정도로 임대하는 그런 사회주택 사업 같은 거를 막 키워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 정책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전주시가 하나의 기초 지자체지만 전주시 안에 대형 그 쇼핑몰이 이전해 오는 거를 사실 약간 막으면서 우리 전주시 발전 계획을 해보겠다.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 번 오지 두 번 안 오더라. 왜? 이제 너무 과잉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한옥 그 민박을 찾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막 숙박업소 이런 거밖에 안 생기고 한옥을 새로 짓는 어떤 부지를 조성하기에는 그 동네가 이제 그야말로 땅값이 다 너무 올라간 거죠.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관광업이 발전하면 이 3차 산업에서 무조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저희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포럼 때도 다 이 과잉 관광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다 이슈가 많이 됐어요. 오버투어리즘에 의해서 파리니 뭐니 뭐 이탈리아 우리 유명한 그런 도시들의 집값이 다 올라가니까 원주민이 너무 불편한 거야. 또는 쫓겨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싼 값에 임차할 수 없고 에어비앤비 막 이런 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한테 임차 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상업화된 시설로 이 주거시설이 다 이용되고 그래서 외국 관광객을 위한 곳으로 자기네가 세금 들여서 만든 교통과 이런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막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도 없지만 막 걱정하는 그래서 부탄 같은 데는 딱 그 입국객 수를 아예 제한하잖아요. 오버투어리즘 우리 반갑지 않다. 환경도 파괴하고 이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관광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그의 뭐 입국객 수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 안에 사실은 창업 기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뭐 경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의 시장 경제 중심의 그 경제 조직을 키울 때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 맞는 방식이 뭐냐면 서울시도 서울시의 조례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법을 바꿔서 아예 모든 도시, 모든 시민이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구매, 조달 비용으로 써요. 국가도 공무원 채용하면 이런 책상도 사고 하다못해 연필도 사지만 이제 다리도 놓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설업체한테도 일감을 주고 또 고령자 보호 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서비스를 부탁하는 이런 각종 계약 관계로 국가가 돈을 꿰습니다. 보통 한 나라 예산의 한 10%에서 12% 정도를 이런 공공조달 계약 비용으로 이제 쓴다라고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 계약제도 공공조달의 규칙이 최저가 입찰이 최고다였어요. 일 잘하는 공무원은 거기 가서 어떻게든 거래업체, 민간 기업들이죠. 또는 뭐 비영리 복지 조직이거나 거기한테 싼 값에 계약을 잘 따내가지고 세금을 아꼈다. 그러면은 칭찬받고 승진하고 참 좋은 공무원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미덕이었어요. 1990년대에 근데 유럽, 미국조차 바뀌어 나갑니다. 싼 게 비스덕이더라. 우리 성수대교 붕괴가 왜 일어났겠어요? 그쵸? 더 싼 가격에 발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통짜로 입찰받은 큰 건설업체에서 자기가 직접 안 지죠.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내리면서 내 이익 딱 남기고서는 넘깁니다.
싼 값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시멘트가 10포대 들어가야 되는데 5포대만 들어갔대더라. 무슨 철근이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손가락 굵기로 들어갔대더라 하면서 결국 그 사고가 나니까 일단 시민들의 사망사고로 시민들의 그 생활비용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거에 대한 재건비용 들이려면 더 큰 돈 들여야 돼요. 국제적인 망신,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누가 오거나 이럴 때 한국은 안전하지 못한 나라야 라는 것 때문에 사실 피해가는 거 이거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에 선진국들은 다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니 뭐 이런 걸 고민할 때 최저가격 입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허구성 같은 것들을 다 반성을 하면서 좋은 품질, 베스트 밸류 제도로 넘어가요. 시민에게 유리한 거를 적정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게 두고 봤을 때 생애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그 당시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꿔냅니다. 사실 그리고 최저 가격으로 거래하자라고 하면 기존 기업이 유리해져요. 그리고 큰 자본이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큰 자본으로 기술 투자해가지고 이 생산 가격을 단기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한테 사실 기회가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촉진하고 이러려면 이런 경제적인 가치, 가격이라는 가치만 봐서는 안 되고 누가 새로운 창업을 장려하는가. 예를 들어 누가 청년 실업을 예방하고 그걸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기업인가에 점수를 매기게 합니다. 누가 성평등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이 기업 안에 남녀 격차 없는 임금 또는 무슨 임원 이런 것들을 하는지 누가 친환경적인 소재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쓰는지 이런 사회적인 가치들을 다 반영하는 사회 책임 조달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서울시가 2014년에 조례로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가 거래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만들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국회의원일 때 저런 방식으로 내가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할 때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도 저런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시게 돼서 지금 널뛰게 이제 그 법안에 대한 뭐 재정 준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하거나 담보가 없거나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거나 이러면 제도금융에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 조달에 애로가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런 기업에게 사실은 신용을 기초로 이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뭐 그런 금융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민과 관이 같이 모여서 그 올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 정책 협의회라는 협치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봐서 이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2007, 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흔히 합리적 보수라고 자기 정치 지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쪽에 꽤 우호적이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망으로서 서민층들이 다수잖아요. 특히 내수는. 이분들이 사실은 건강하게 일하고 소득도 적절히 벌고 소비도 적절히 해줘야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활성화되는 게 내가 직접 이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시장 경제한테도 엄청 유리해.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그래서 예산 투입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사실 예산도 많이 줄고 기업은 5배로 늘어났지만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좀 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의 주체가 되게 다각화되는 거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우리를 이만큼 사실은 굶지 않게 만들어줬지만 또 시장 경제만으로는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 그 다음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뭐 등등에서 완전한 해결점을 이제 못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거, 뭐 시민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원주의적으로 공존해가는 뭐 이런 부분의 그 필요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사실은 경제 주체의 다각화 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출발할 때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 또는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의 뭐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완제죠. 제대로 된 보완제로서의 비중,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사실은 과제라고 봐요. 그 개념 논쟁은 아마 초기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시장 경제를 뒤집어 엎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 경제처럼 사유제가 최고다가 아닌 그 중간 지점. 그래서 약간 공동체, 조합주의, 공동체가 이제 공유하는 이런 자산을 많이 늘립시다라는 얘기가 꽤 누군가에게는 이제 위협적이면서, 그러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는 대체제로서 너네가 기능하겠다는 거냐? 답변해봐라. 너네 그렇게 할 자신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10년 전에는 더 많이 사실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다원주의적인 경제 뭐 이렇게 저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하튼 갖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각종 공약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사람도 키우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게 하고 판로 촉진이라든가 창업과 또는 거기에 취업이 용이한 구조들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방분권을 좀 힘있게 만들어서 지역, 특히 경제가 죽고 이 지역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토대가 약한 이 비수도권 지방에서 좀 자기들의 그 계획, 자기 지역 계획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치분권 예산도 과감하게 내려주겠다는 얘기 지금 잘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과제들이 이제 레토릭으로 남지 않게, 그냥 말잔치로 남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제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그 사회적 가치법이 있어요. 진짜 그건 한 2페이지 좀 되든가 되는 법인데, 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가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뭐 균형, 조화라든지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가치 지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라든지 하나의 조직이 운영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발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행안문화기재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평가할 때 이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다 정책을 수립하는지 이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마다 사회가치위원회 뭐 이런 걸 다 만들고 있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아유 내가 그 동네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사회랑 깊은 관계는 없지라고 했었던 공기업들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꽤 많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공기업이 원래 만들어진 미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저도 그래서 꽤 많은 공기업들이 초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찰청 같은 데에서 부르셨길래, 사실 한국 사회 경찰이 가진 이중적인 이미지를 시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뭐 법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막 정치적으로 경찰이 많이 동원되고 이용하면서 옛날에 뭐 은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사건이라든지 쭉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찰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라기보다는 때로는 공격자, 잘못된 그 집권 세력이 나타났을 때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갖고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정말 시민 안전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경찰청이 이제 쇄신해 나갈 건지 그게 과제입니다 뭐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터놓고 얘기합시다서부터 자기 대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정책의 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학습을 많이 하러 오시고 방문도 많이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중앙정부 정책을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는 좀 그 다음을 지금 나가는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67%가 아파트 내지는 빌라, 연립주택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움직이면 좋겠다. 왜냐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사람들끼리 공유차 이런 거 이용하면 좋거든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혹시 사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요맘때쯤 되면은 우리 친정에서 키운 태양초 사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디에서 한 무슨 쌀이 올라왔어요. 믿을 수 있으니 몇 동 몇 호 누구 엄마한테 연락주세요. 이런 거 막 해요. 사실은 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공공구매의 단위로서 작동할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곳에서. 한국이라는 이 공동주택 단지라는 게 발달한 특성상 게다가 이거는 이제 당장 어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대위 안에서 헬스클럽이니 뭐 이런 데에 임대 줘놓고 거기서 나온 임대료 가지고 전 임대위원장이 무슨 횡령을 했느니 분여회하고 같이 맨날 회식만 하느라 그 돈을 다 탕감했느니 이래서 막 입대위 선거다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안에서 막 소송도 걸고 막 싸움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헬스클럽에 비싼 돈으로 임대를 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통장에 쌓으면서 시민들한테 저 아파트 바깥에 있는 헬스클럽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가격으로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 헬스클럽 이용료를 내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돈의 거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 헬스클럽을 정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몇 동 몇 호 누구 집 아들, 몇 동 몇 호 누구 집 아들이 체육학과 나와서 이 무슨 PT 훈련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을 못 구한대더라. 그런 친구들이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 헬스클럽 운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 엄마들이 왔을 때 이 뭐 보수 비용을 할 수 있게 한 5,000원 정도? 그냥 그런 이용 비용 내면서 차라리 같이 이용하다가 나중에 기계장치를 한번 싹 바꿔야 될 때 나는 조합원으로 여기를 이용까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더 내고 사실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뭐 기본 충당료에서 나왔던 뭐 1,000원 정도만 들어와서 기계를 좀 현대화한다거나 이렇게 운영되면 훨씬 그 아파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공간 많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하루에 2-3시간 막 독방육아 하면서 힘든 엄마들끼리 서로 아이들 봐주고 엄마 그 영어 공부하고 싶다 그랬지 갔다 와요. 낮엔 내가 보고 오후에 대신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서로 이런 것들 상호구조적인 사실 보육 같은 것도 단지 내에서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가 지금처럼 꼭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고용을 하고 기업으로서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이것만이 사회적 경제가 아니고요. 이런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그냥 돈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품앗이로 봐주고 너가 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면서 같이 밥도 해먹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요즘 브랜드 아파트 보니까 아침 조식 서비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식업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조식 서비스 같은 거 갖고 들어가려고 그러지만 솔직히 우리 동네에서 진짜 음식 솜씨 좋은 엄마들끼리 모여서 같이 밑반찬 같이 만들어서 뭐 나눠 먹거나 거기서 이제 나의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방식이 굳이 내가 월급 많이 벌어서 이걸 또 다 써야 되는 이 시장 경제 구조 시스템 속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방식의 사회적 경제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그래서 아파트가 협동조합이다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크게 벌려보려고 하고요.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왜
영등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가난한 지역에서는 실직인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임대 아파트에서 뭐 한 달에 그 3, 4만 원 임대료 내고 관리 회사로부터 사실 굉장히 이렇게 모멸감 섞인 막 이런 대우도 많이 당하세요. 또 역으로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집을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막 건물 훼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들, 특히 이제 가난한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지역관리 회사 만들어서 해보자 뭐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실제 이제 선진국 안에서는 아파트 하나 지으면은 대체 에너지, 공유 부엌, 공유차,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도 저감하자, 그 다음에 공동체 만들어내자, 상호구조적으로 살자, 뭐 교육에 대안을 만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실제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꽤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게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막 혁신사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실험도 하려고 하고요. 서울에서 일할 분들은 서울의 전통적인 제조업들, 이제 뭐 수제와 인쇄 이런 곳들은 중국으로 갈 수도 없어서 여기 그 소비자 가까이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데 서울은 이런 거를 스마트 앵커라 그래서 뭐 직접 하고 좀 개별 소상공인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을 같이 그 운영하게 하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들끼리 공동으로 좀 보증금을 모아서 우리도 계속 임차인이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빚도 좀 내고 해서 이렇게 건물도 사가지고 아예 업종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이 안에 한층 정도는 동네 청년들의 창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뭐 이런 전략도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뭐 시민 자산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유제 커먼스를 많이 만들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확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이 여성협동조합 하다가 야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한 게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모든 땅과 건물과 이런 것들은 다 당의 국가의 소유였잖아요. 이게 통일을 하게 되면서 독일도 동독에서 국가가 소유했던 모든 땅, 공장 뭐 이런 것들이 확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요동을 치는데 사실은 그런 통일이라는 걸 계기로 서독과 동독 딱 이런 접점 지점에 있던 요 여성 그룹이 협동조합 만들면서 자산을 쫙 매입해가지고 지금 베를린에 아주 가장 핫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이는 공간들이 다 그분들 공동 사무실 작업장이거나 매장이거나 이분들 특히 여성 창업자들 중에 여성 가장인 분들을 위한 사회주택, 어린이집 이런 걸 다 갖춘 곳으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베를린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서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도 맛을 보시고 이렇게 시민들이 자산을 공유하면서 그거로 사업의 긴 발전 전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아마 이런 방식이 되면 뭐 서울을 시작으로 좀 더 시민 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 실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선 공공이 한번 거래하면서 그 기회를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명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의 현재를 고발하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눠요. 지난 이제 서울 마포구의 성산대교 바로 끝에 있는 영근대 아파트 단지에서 이 주민들이 계속 자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라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 성산대교 끝에 요 영근대 아파트 단지는 원래 이 동네가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 여기 버스 타고 지나가면은 얼른 버스 문을 창문을 다
여기 지나갈 땐 닫아야 돼요. 막 똥파리 엄청난 것들이 날아다니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동네였고, 여기 쓰레기 매립지 저쪽 수색동 이쪽 들어가면, 그래서 야학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한글 깨우치지 못한 쓰레기 매립지 안에 이게 무허가 건물 짓고 막 살아가는 주민분들한테 진짜 공부도 가르치고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도 많이 하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 안에 쓰레기 매립지는 더 이상 그만하면서 김포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어려운 문제를 경기도가 이제 받아준 거죠. 김포 매립지로 다 이전을 하고 여기는 이제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이 위에 상암동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여기 노을공원, 뭐 구청 이전 부지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화방송, JTBC 이런 데도 이사 와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도 꽤 아파트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역. 왜냐면 그런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IT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이 집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청년의 조금 건강한 인력들도 많이 모여있고 해서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여건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곳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동네 바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계속 자살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네에서 버스 도정거장만 가면 성산동 성미산 마을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미산 마을은 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도 1990년대, 91년, 2년 뭐 이럴 때 이제 입주하셨잖아요. 성미산 마을도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은 막 학원 가서 막 미리 한글 공부하면서 막 치여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또 입시 경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실 엄마들이 이 동네에 모여가지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사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동네예요. 성산동에. 그래서 성미산 마을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하나둘 커지다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되니까 우리 아이는 일반 제도교육 받는 것보다 대안학교 만들고 싶어. 그래서 또 그런 부모들이 또 다 모여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동네 집값이 올라가서 우리 더 쫓겨날 형편이네. 에이 안 되겠다. 우리 전세금을 모아. 그래서 집을 같이 줘. 이래서 공동체 주택도 막 짓고 그게 이제 TV에 다큐로도 막 소개되고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좀 3, 4학년 되니까 이제 일하고 싶어 하네? 그래? 그럼 우리 맨날 마을 회의한다고 카페 많이 가는데 남한테 돈 내면서 스타벅스 이런 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솜씨 좋은 엄마들이 만든 레몬청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차집하지 뭐. 공정구역 커피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로스팅해서 커피 팔면 되지 않아? 이래서 이제 마을 카페,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끼리 또는 우리 남는 물건을 서로 나누는 뭐 녹색 가게, 뭐 이런 일터, 식당 막 이런 거를 만들고 마을 극장에 들어오고 단체들도 막 이사오고 하면서 공동체 마을로서 국가가 어떤 국가 계획이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기 삶의 이런 문제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방식을 공동으로 출제하고 공동으로 우리끼리 운영하고 아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1인 1표를 행사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게 뭐 배당잔치 걸리는 게 아니라 공동육아 2호점 만들자. 또 이용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재투자하면서 지역의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뭐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온 곳으로서 굉장히 칭송받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한국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 한국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이 두 마을의 사례를 보면서 진짜 반성해야 된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다. 요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차이면 사실은 우리는 땅덩이같이 없잖아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다 같은 동네예요. 그쵸? 그 정도에 인접해 있는데 성미산 마을이 지난 몇십 년간 누려온 이런 어떤 미담, 이런 네트워크, 이런 신뢰관계,
이런 어떤 시민적인 자산을 늘려오던, 그리고 그 대안의 가치로 생활이 너무나 풍족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 경험을 왜 공유임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보자. 그 푸트넘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 연구하는 학자가 계속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관계.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 경험을 했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왜곡이 일어나면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박근혜, 최순실이 누리던 게 뭐였어요? 그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쵸? 서로의 공생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통장인지도 모르는 몇십 년의 세월이 있었다. 이 정도의 신뢰관계를 여러분들 누리는 누군가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온 국민이 나서서 막 퇴진운동이니 이런 거를 벌이면서 해야 될 정도의 그 둘 간에는, 또는 그들 어떤 집단 안에는 끈끈한 신뢰, 네트워크, 이 폐쇄적인 어떤 관계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푸트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피아가 나.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건 사회적 자본이 아닌가.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단일한 사람들끼리, 같은 성끼리, 같은 인종끼리, 같은 패거리끼리, 같은 계층끼리, 같은 학벌끼리, 같은 지연, 친족끼리 누리는 폐쇄적이고 그렇게 막 넘쳐나는 이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자본에도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고, 바람직한 사회적 자본은 계층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서로의 농민과 도시 소비자라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고